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판례 및 유권 해석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판례 및 유권 해석을 가지고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그리고 건물 명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제10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많이 다루고요. 단지 판례 예시문을 보면은 법 조항 예시문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례를 들면서 진행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사례를 좀 들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목적은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선생님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갈로 안에 있고 법 조항을 보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은 우선 제외하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걸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줄금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다. 갈로 안의 내용을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 내용을 이제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갈로 안의 내용을 볼게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갈로 안에 거 지금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적용 범위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갈로 안에 걸 보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된 부분이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첫째는 사업자 등록증 대상이 되고, 둘째는 영업 대상하는 경우로 포함한다. 세 번째 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구하고 제1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금액이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해가 쉽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범위가 보면은 임대차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보증금이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조항은 임대차 보증금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몇 개 항목은 적용된다. 뒤에 가서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본다는 거죠. 상가나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호되는 부분과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일을 보호해 주는 거는 5억 4천이 초과해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명의 변경이 되어도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내가 남아있는 임대차 보호 기간까지는 건물이 팔려서 임대인의 명예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입 연체는 상임법 적용에 따라서 3기가 적용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3기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5억 4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는 5억 4천이 아니죠. 지금은 부산, 울산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5억 4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인상은 일반 상가인 경우에는 5% 적용되죠. 환산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 적용이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 인상은 민법에 적용받아서 무제한이에요. 상방 합의에서 5% 인상이 아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5%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금액 제한이 없는데 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금액을 적용시키느냐고 위헌 소원을 냈어요. 재판부의 결과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은 재산권 행색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을 이탈하는지가 여부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금액 제한이 없는데 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금액 제한이 있느냐는 거죠.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헌 소원을 냈다는 거죠. 재판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생존 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 특례 규정 등 보호 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달리 취급한다는 거죠. 제가 앞에 지난주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에 보면은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취지로 보았을 때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건물 명도와 관련해서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요즘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문제점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30일 대법원 판례면은 최근 판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여기까지 한 달약입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 용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돼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계약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1호에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뒤에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판례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한 상가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건물주 소유주가 명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017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가 건물인데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분할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판시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경매든 매매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를 한 상가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죠.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체 차입.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가 있었어요. 관리비하고 월차임이 연체가 있었어요.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채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 양도 절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요. 수도권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녀가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셨어요. 오래됐네요. 양수받은 게 법무법인이 경매를 받았더라고요. 보증금 돌려받으러 갔더니 경매 절차 진행되는 동안 저희들이 월세를 안 냈었거든요. 경매가 한 3차례 유찰이 되었어요. 또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미납한 월차임을 누가 받을까 궁금했었어요. 경매 받은 사람이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월차임을 정확하게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배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미납된 월차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가져가나 경매받은 법무법인이 가져가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양수인에게는 이전되지 않거든요. 첫째는 거전 임대인, 두 번째는 채권자들한테. 경매받은 법무법인이 이 월차임, 미납 월차임을 가져갑니까? 그 근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랬더니요. 아니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고 딱 쳐다보더라고요. 출신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답변 못 받고 제가 그냥 물러난 경험이 있습니다. 양수인들은 이 권리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고지하고자 띄웠습니다. 금반은 원칙이란 뭐냐는 거죠.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신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건반원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인 거죠. 임차인이 작성 교부한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대항력 행사의 신의적 위반 여부예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해주더라도 경매를 넣은 금융기관보다도 대항력이 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요구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해줬다 하더라도 경매를 집행하는 금융기관보다 선순위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 판례는 주택임대차인 경우였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이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2016년도 판례네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법리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와 유사한 대부분 판례가 있다 그러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줬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 확인서를 믿고 누군가가 매수인은 그걸 신뢰했다는 거죠. 경매를 받았다는 거죠.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비록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지만은 나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임차인의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이 무상임대차를 믿고 경매를 받았다는 양수인 간의 충돌이에요. 선생님들 이해하셨죠? 이 두 개의 충돌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매각, 물권, 명세 등에는 건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경매 물권 명세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기재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건반의 앞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른 판례의 결과가 왔죠. 이해되시나요? 경매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무상거주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경매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판례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건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적할 수 없다는 대부분 판결입니다.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임차인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의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는 거는 건반의 성실 원칙에 위반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판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판례가 여러분들의 사정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보면은 상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상가 보호 임대차 규정에 대해서 판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들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더 상가에 대해서 판례 예시를 들면서 사례를 들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나와요. 지금까지는 박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